지난 시간에 살펴본 한시, 그 한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쭉 지어진 작품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기가 한시일 뿐이지, 그러니까 한자로 되어 있는 것 뿐이지, 결국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한시 또한 국문학에 해당한다는 것, 이거는 일종의 배경 지식으로서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의 목표는 단순하게 고전 시가를 잘 감상하는 것뿐 아니라 이것이 내신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기억해 두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취지에서 보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가야산 독서당의 작품이란 이란 작품은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최치현이라는 사람이 지은 작품으로서 신라시대 때 작품이 되고, 다음의 볼, 내가 그 답을 안 알려줬나? 그 답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알려줄게. 보고, 거기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보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문법을. 그냥 쉬는 시간 전에 거기에 있는 답을 좀 확인을 하고, 넘겨서 송이를 보겠습니다. 이 송이는 고려시대 때 한시야. 고려시대 때 한시가 되는데, 사실 한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어렵지 않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한시로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한시를 현대어로 풀이된 형태로 보게 되기 때문에 내용에서 큰 어려움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두면 되겠다. 일단 지금 이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작품은 이거는 교과서에 자주 인용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1학년 때 여러 번 인용됐던 작품이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배운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그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의 대표 정서 해서 한이라는 걸 보고, 이 한이 보통 그 이별하는 작품, 그래서 보통 이별의 정한, 이 우리 한국인의 고유의 정서다라고 해서 이것이 고조선의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고려가요에서는 이제 이따가 배울 텐데 가시리, 그리고 한시에서는 지금 정지상의 송인, 그리고 현대시에서는 진달래꽃, 이렇게 이별의 정한이라는 정서가 계승되어 오고 있다라는 과정에서 보게 되는 작품이 이 정지상의 송인이야. 내용을 보면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작품을 보고 오른쪽을 간단하게 채워주시면 한 4-5분 뒤에 지금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작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인의 대표 정서가 반영된 한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내 목표가 있어. 그 지우개를 내 죽기 전에 다 쓰는 거야. 분실하지 않고. 아니 2년 됐습니다. 그 지우개. 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됐어. 2년. 사실은 저기 그 껍데기도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걸 다 뜯어버렸더라고. 어쨌든 저 지우개를 죽기 전까지 다 쓰는 게 목표야. 그 민석이는 여태까지 살면서 나는 그 볼펜은 다 써본 경험이 있는데 샤프심은 다 써본 경험이 없어. 한 통을 사면 그게 쓰다가 잃어버리기가 아까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래서 지금 한 3년 된 샤프심이 있는데 지금 아직도 한 10개 정도 남은 것 같아. 샤프심을 한번 다 써보는 것과 궁극의 목표는 지우개. 지우개를 다 쓰는 거. 지우개를 웬만하면 다 못 쓰고.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또 평상시 샤프 잘 안 쓰거든. 볼펜을 주로 쓰지. 그러니까 지우개 쓸 일이 별로 없어. 어쨌든 그래서 내 인생에 일단 뭐 되게 사소한 목표지. 저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 쓰는 거. 어쨌든 너도 거기에 동참해. 좀 나눠 쓰고 그래. 그것도 쓰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간은 한 주씩 보기로 했던 거니까 비겐 긴 두 개 풀빛이 고운데 화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비엔 긴2개 있는 거. 그렇지. 두 개에서 풀을 보고 있는 거지.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그러면 여기에서 화자의 상황은 임 보내며 라고 했으니 화자는 이별했구나. 이별했으니까 이별하니까 화자의 정서는 어떨 것이다? 그렇지. 슬플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미 슬픈 노래를 부른다고 했으니까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자가 이렇게 풍경을 보고 있는데 요 첫 번째 줄 한번 생각을 해볼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이 만물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비는 봄비가 되거든. 그래서 풀빛이 더욱 풀어질 수 있는, 이게 계절적으로 이제 봄이 되는 건데, 혹은 뭐 여름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은 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결국 주변 경관, 자연의 모습은 어떻게 된 거야? 더욱? 그렇지. 아름다워진 거야. 그럼 여기서 주변 경관은 아름다운데 나는 지금 어때? 그거와는 반대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과 반대 상황이 제시가 되면 결국 화자의 정서가 부각될 수밖에 없지. 세 번째 줄입니다. 대동강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이렇게 표현하려면 화자는 또 무엇을 하고 있어야 돼? 대동강물. 그렇지. 대동강물을 보는 거야. 그럼 결국 그 긴 둑이 어디에 있는 거겠어? 대동강 변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야 풀빛도 보고 대동강도 볼 수가 있으니까. 좀 뜬금없네. 이별하고 난 다음에 저물 언제 말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마지막 줄 보면.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상황은 끝났지. 화자는 이제 이별에 처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데, 마지막 줄입니다.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나니. 지금 왜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눈물 때문에. 그렇지. 눈물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눈물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일단 화자가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럼 결국 화자의 슬픔을 이 대동강물이 드러내주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얘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이걸 이제 조금 쉬운 표현을 바꾸면 매년이 되는 거잖아. 그럼 매년 이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걸까? 얘가 화자가 매년 새로운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면 결국 이 마지막에서 이별의 눈물이 매년 더해진다, 보태진다고 보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세상에 이별하는 사람이 화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마지막 줄에서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낸다 라는 얘기는 바로 이별 상황을 일반화, 나뿐 아니라 화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라는 일반화에서 지금 이 슬픔이 보편적이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거다 하는 거 하나와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이 대동강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은 거고 이 대동강물의 근원은 많은 사람들 혹은 화자의 눈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슬픔의 깊이도 드러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 이별시의 정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만큼 이 조금 고차원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슬픔을 확대해서 드러내주고 있고 이것이 자신에게만 벌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암시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어서 이 작품을 이제 이별의 시의 이제 뛰어난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 이 내용을 이쯤에서 살펴보고 오른쪽을 채워보면 일단 청자, 시 속에 청자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독백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화자는 나라는 표현이 없으니 숨어있고 화자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다. 상황은 직접 행동해서 그래서 다시 대상을 관찰하는 것은 이거를 통해서 연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대상의 무엇을 드러내는 거야?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는 거야. 이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서 결국 어디 인간사에 적용 해볼 수 있는 것을 대상을 관찰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별, 인과의 이별이 되는 거고 여기서 화자의 정서는 아까 슬픈 노래를 부른다고 했으니까 슬픔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좀 보면 일단 지금 이렇게 앞부분 풀빛이 곱다. 그 다음에 대동강 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바라보는 거라고 했던 거지. 그래서 얘는 경시제시 성경이 되겠고 그러면서 화자의 정서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대동강물이 의미하는 것이 화자의 슬픔의 크기 혹은 깊이를 드러냈는데 이건 뭘로 드러낸 거냐면 야 실제로 이만큼 슬프겠어? 이게 다 눈물이 물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과장법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잘 드러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은 사실 순이 맞지 않지? 어떻게 돼야 돼?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니 대동강물이 언제나 마를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도치가 된 겁니다. 또한 마를 것인가 라고 해석을 해서 여기에서는 서리적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 요 불빛은 화자의 정서와 상반되는 대상으로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얘를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화자와 반대되는 정서다. 이렇게 반대되는 정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정리하십시오. 판서를 많이 하다가 글씨가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군? 판서요? 글씨. 책한 글씨. 그렇지. 작년에 봤을 때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가요가 될 거야. 고려가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처음에 고대가요를 보고 향가를 보고 그 다음에 한시를 본 겁니다. 요 고대가요는 주로 고조선부터 삼국시대를, 향가는 통일신라 시대를 말하는 거고, 요 한시는 삼국시대부터 쭉 이어지는 거야. 이제 이번 시간에 볼 요 고려가요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간단히 하고 작품을 보는데, 당연히 이 고려가요는 어떤 시대다? 첫 번째, 시대는 고려시대가 되겠고, 두 번째, 창작측은 평민입니다. 명칭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지금 우리 쪽지시험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갈래의 명칭을 묻는 문제를 냈어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낼 거야.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문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울 때 최소한의 갈래의 명칭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주된 창작층이 평민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주제의식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은 것 생각해 보면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다 라고 본다면 당시에 뭐라고 생각해도 좋으냐면 대중가요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대중가요, 지금의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뭐겠어? 당연히 그렇지, 사랑과 이별이야.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많은 건 당연히 생활상, 자신의 생활과 관련해서 삶의 애환, 힘든 일, 좋은 일,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농사에 대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평민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했을 때 느낄 만한 그런 것들이 이 고려가요를 통해서 표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려라는 사회가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닌 거니까 상당히 힘들어서 이곳을 막 떠나고 싶은 충동도 느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현실 비판? 그런데 어떤 직접적인 현실 비판보다는 이렇게 이상세계를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드러낸 작품들. 그러니까 이 고려가요에서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작품은 뭐 거의 물론 있었겠지만 지금 전해지는 걸로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거를 현실 비판뿐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향 추구, 아니면 현실 도피.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고려가요에서 주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고전흥문사를 쭉 정리할 때 봤던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기억할 것은 형식상의 특징입니다. 형식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선 지금 얘는 연구분이 되어 있거든. 지금 가시리를 보고 있지. 그 페이지 보면 가시리가 나오는데 이 가시리는 연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해? 연구분 하는 것을 세 글자로 분연체 혹은 분절체라고 합니다.
이거 연금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고려가요는 이제 우리가 민요적 율격이다 혹은 전통적 율격이다 라고 하면 항상 몇음보와 몇음보를 머릿속에 떠올려. 그렇지. 3음보나 4음보를 떠올린단 말이야. 이게 왜 민요적 율격이다 전통적 율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형태로 계속 전해져 왔기 때문에. 시조가 몇음보야? 시조가? 그렇지. 시조가 4음보야. 그러면은 4음보도 많고 뭐도 많았다는 얘기냐면 3음보도 많았다는 얘기잖아. 이 고려가요가 대체적으로 3음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음보유라면 어떤 개념도 같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어? 그렇지. 음보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몇 개로 쪼갠 것인가에 대한 거고, 음수율은 한 음보 안에, 그러니까 음보율이라는 것이 음보가 일정하게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 글자 수가 얼마만큼 반복이 되는가를 보는 것이 음수율이었어. 그래서 음보율하고 음수율하고 짝입니다. 같이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얘도 이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작품마다 좀 달라. 어떤 거는 3, 3, 3조. 그러니까 세 글자 반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3, 3, 2조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 어쨌든 대체적으로 3음보라는 거. 그리고 음보의 짝은 음수율이기 때문에 이제 작품을 보게 되면 야, 얘가 음수율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후렴구가 발달되겠다. 보통 우리가 이제 현재의 대중가요에서 후렴구는 의미가 있니 없니? 의미가 있지. 그런데 이 고려가요에서 후렴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하고 같은 거라고 뭐냐면 조음구, 조음구 또는 명구라기도 해. 그래서 주로 울림소리가 반복이 돼서 어떤 느낌을 주냐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 후렴구가 어떤 거는 시의 내용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고려인의 낙천적인 성격이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고려시대 때 노래란 말이야. 그런데 표기는 뭐로 되어 있어? 고려시대에 우리 한글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한글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가 지금 중세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조선시대의 문자로 기록됐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그 전까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겠지? 구비 문학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봐. 이게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중가요라고 했는데 굳이 이 당시에 이름도 없는 평민들의 노래를 문자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 당시 양반층 혹은 권력이 있는 지배층에서는 아니 자기네들 작품들, 문학 작품들만 기록하면 되는 거지. 굳이 백성들의 작품이라고 생각지도 않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겼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고려가요가 결국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됩니다.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됐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연주가 되었다는 거야. 연주가 되려면 다 외우지 않는 이상 뭐가 필요해? 악보가 필요하거든. 그 악보에 바로 얘네들이 이제 정착이 되는 겁니다. 문자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용하고 좀 관련이 없긴 해도 음률을 맞추기 위해 후렴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 궁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에서 연애가 되는 건데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듣느냐? 왕이 제일 많이 듣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작품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왕에 대한 송축의 의미도 혹은 시대에 대한 찬양, 칭찬 이런 내용들도 담기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요 수령부에 대한 거는 이렇게 고려인의 어떤 낙천적인 성격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는 하나의 관점과, 얘가 이제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면서 거기에 끼어 들어간 거다, 혹은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활용이 된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아마 두 가지 경우를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것이 고려가요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럼 잠깐 정리하고 작품을 보는 걸로 합시다. 선생님, 그런데 고려가요가 왜 궁중음악을 편입돼요? 이게 그런 측면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좀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한글을 반포할 때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도 예전에 이제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본 바가 있지만, 당시에 이 한글 반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꽤 팽배했거든. 그 지배층에서도 일부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양반들은 한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지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언문, 이제 암클이라고 해서 이 한글을 비하하기도, 그러니까 비하한 표현을 쓰기도 했으니까. 그런 만큼 누가 쉽게 이 한글로 무언가를 했겠어? 그렇지 않았겠지. 사음보가 민요적 율동이고 사음보가 전통적 율동. 아니야, 둘 다. 전통적 율격하면 삼음보 사음보야. 민요적 율격해도 삼음보 사음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시리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 가시리를 이제 보시는데, 다시 한번 1학년 때 만약에 이 작품이나 다른 작품 고려가요를 배울 때는 현대어 풀이된 걸로 많이 볼 겁니다. 하지만 2학년 때는 다 이제 원문에 가까운 형태로 보게 되는 거라, 물론 지금 볼 때는 지금 오른쪽에 현대어로 풀어준 것을 통해서 상황을 좀 이해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랑 볼 때는 그 원문의 형태로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채울 때도 마찬가지로 현대어 풀이를 참고해서 채우시되, 일단
한 2번 정도 읽어봐. 그래야지 나랑 그 원문으로 된 걸 볼 때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어? 볼까? 가시리 있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한 줄씩 처리가 된다면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이제 두 분 물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그럼 누군가에게 묻고 있는 거야. 갈 거냐라고. 그 다음에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줄이 됐든 두 번째 줄이 됐든 결국 묶으면 누군가에게 갈 거냐고 묻는 건데, 우리 이 버리고라고 해석하는 부분을 보면 이 버리다가 문장이 제대로 쓰이려면 반드시 어떤 성분이 필요한 거겠어? 그렇지, 목적어가 필요하지. 이걸 일종의 대화 상황, 지금 누군가에게 묻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의 목적어는 이 대화 상황에서 생략될 수 있는 대상을 본다면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 그렇지, 화자를 말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화자는 지금 임과의 이별의 상황에 놓인 거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은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고, 그럴 때 화자는 뭐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 갈 거냐라고 묻는 거는 그 안에 화자에 모두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렇지, 안 가길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떠나는 것을 말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별의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를 일단 슬픔, 그 다음에 만류 혹은 이별을 거부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지. 그래서 행동은 직접 행동하는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날러는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야, 너 가면 나 어떡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책임져. 지금 이거잖아.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상황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야. 결국 임에 대한 뭘 드러내는 거냐?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거야. 화자는 직접 등장했네. 버리고 가시랍니까? 그럼 결국 지금 1년에 있는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야. 오히려 원망까지 드러내고 있으니 화자의 정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계속. 이제 여기부터가 핵심이야. 여기부터 잘 해석을 해야 돼. 잡아두고 싶지만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이거 기억해야지. 요 리은셰라는 우리가 앞선 작품 정읍수다에서도 봤어.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했던 건데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그렇지. 뭐뭐 할까 두렵다. 뭐뭐 할까. 여기서 이제 뭐뭐 할까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럼 얘를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이때 여기서 서운하다는 거의 주체는 누구겠어? 그렇지, 임. 이 서운하다의 주체는 임입니다. 그럼 임이 왜 서운해? 임이 왜 서운해? 그렇지, 붙잡아. 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떠나고 싶어. 얘랑 헤어지고 싶어. 이제 질렸어. 그만 만나고 싶어.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제 이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어. 그러면은 짜증이 나겠죠. 아, 이게 뭐야? 하고서 막 이러고. 바로 요 행위 때문에. 잡아두려는 행위 때문에 화자는 걱정하는 거지. 뭘 걱정해? 그렇지. 그럼 안 오는 걸 걱정해. 그럼 화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안 오는 걸 걱정한다는 얘기는 돌아오지 않는 걸 걱정한다는 얘기는 화자가 원하는 건 뭐겠어? 그렇지, 돌아오는 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1차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금 두렵다, 걱정, 이미 오지 않을 거에 대한, 이미 돌아오지 않음에 대한, 돌아오지 않음에 대한 뭐가 나타나 있는 거야? 두려움이 요시라는 거니까 직접 드러난 걸로 보면 되겠고, 결국 그 이면에는 화자의 어떤 내면, 이미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네 번째에서는 그것이 조금 더 분명히 나옵니다. 서러운 님, 이때 서러운 것은 누가 서러운 거야? 이때 서러운 것은 이미 서러울 리가 있어 없어? 그렇지. 얘는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홀가분한 거야.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는 서러운 게 전혀 없어. 여기서 서러운 것의 주체는 그렇지, 화자라고 생각을 해. 화자가 생각할 때 서러워. 왜? 떠나려고 하는 거니까.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다시 오셔서 오십시오 라고. 바로 이 부분에서 화자의 바람이 직접 드러나게 되는 거지. 화자의 바람은 뭐가 되는 거야? 돌아오는 거. 그걸 두 글자로 정리하면 이런 거. 재회에 대한 기대 또는 소망.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그것뿐 아니라 기대, 소망, 희망도 드러내고 있다. 돌아오길 바라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자의 정체를 좀 보면 지금 일단 화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 화자는 지금 이별의 상황에서 이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별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별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별을 당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이런 거 들어볼까? 여기서의 시, 그 다음에 여기서의 오십시오 뭐 이런 것이요. 그리고 보냅니다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은 누구를 높이고 있는 표현이야? 그렇지, 상대방을 높이고 임을 높이고 있는 표현인 거니까 여기서 화자의 정체는 그렇지,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결국 가시렵니까? 라고 묻고 있는 대상은 지금 이 작품에 표면적으로 등장해서 등장하지 않았어. 표면적으로 등장했어? 겉으로 드러나 있어? 날러는 할 때 날. 그 나타난 화자잖아. 날로는 에서는 화자란 말이야. 나보고는 그럼 가시는 대상. 그렇지. 그래서 지금 상황은 딱 봤을 때 누구한테 말을 건네는 느낌이야. 그렇지, 맞아. 떠나려는 임에게 말을 건네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그 말하기 방식을 처리했던 기준이 뭐였어? 청자가 직접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였지. 이걸 통해서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뭐라고 해줘? 독백이라고 해주는데 지금 내용상 보면 뭐에 가까워? 말을 건네는 방식에 가깝다. 일단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질문이 들어있고 누군가에게 묻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형식적 그 질문이 들어있을 때 이게 묻지 않고 서류적 표현을 쓰게 되거나 혹은 누군가의 그런 대답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다 그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그 기본적인 기준, 말을 건네는 방식과 독백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청자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청자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떠나려는 임에게 말을 붙이고 있는 거다. 그건 어떻게 드러나냐면 질문의 형태, 질문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독백으로 해주시고, 화자는 여성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임과의 이별에 또 있어. 결국 이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별을. 그렇지. 이별을 수용하고 있는 거지. 지금 부정적 상황에 대한 수용인 거니까 또 뭐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 체념. 그렇지. 체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봐봐. 체념, 부정적 상황에 대한 수용이라서 체념으로 볼 수 있지만 끝에는 뭐로 드러나 있어? 마지막 문장에 뭐가 드러나 있어? 그렇지. 재회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바람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체념이 예전에는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체념으로 잘 안 해. 그런 이제 기대도 드러내고 있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특별하게 설명한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지금 1년에 보시면 위증질과 대평성대라는 표현이 있어. 1년에서 위증질과 대평성대라는 표현은 이 대평성대가 평화로운 세대 혹은 시대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별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지.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궁중음악, 궁중음악으로 편입된 요소다. 또 궁중음악적 요소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 모습으로서 후렴구가 삽입된 것이라고 또한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성분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필요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여기는 뭐 특별하게 표현 방법이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다. 정리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넘겨서 서경별곡을 봅니다. 서경별곡도 같은 방식으로 지금 현대어풀이를 참고해서 오른쪽에 빈칸을 채워주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서경별곡이 가시리와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작품이야. 갈래도 동일하고 상황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달라.
됐어? 서경별고, 여기서 말하는 서경은 그 평양을 여기에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교재를 보시면, 그걸 뺐네? 지금 후렴구, 지금 앞에 서경이 아질가, 닭건대 아질가, 여행으론 아질가, 괴실한데 아질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괴실한 데가 한 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얘들은 일종의 여음구, 조음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쳤고, 그 다음에 후렴구는 뭐 있어? 위두어노형 그 부분을 이제 다 또한 가로를 치고 그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내용만 보겠습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 닦은 곳, 거기 이제 중수라고 적혀, 그, 현대어플을 해줬는데, 이 닦다는 것은, 뭐, 길을 새로 닦다, 이런 의미거든.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도시. 신도시라고 생각하면 돼. 닦은 곳이 소송경을, 그 다음에, 요 고해마르는, 여기에 있는 괴다랑 동일한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괴다의 오타라고 봅니다. 원래, 우리가 사랑하다가, 고전에서 이제 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저기는 뭐라고 되면은 고외 말은 이렇게 돼 고외다라고 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얘를 이 괴다에 대한 오기 잘못 적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닦은 곳이 소송경을 사랑하지만은 사랑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행으론 요거는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겠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얘는 여해다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로 보면 여의다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이 현대에서 쓰는 여의다와 지금 중세에서 쓰는 여의다가 좀 의미가 달라. 지금 여의다를 쓰면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다니까는 손윗사람이 죽었을 때 여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당시에 여의다는 어떤 뜻이냐면 그렇지, 이별하다. 여기서는 이별하다. 의 의미가 됩니다. 내가 소성경도 좋아하지만, 닦은 곳이 소성경을 좋아하지만, 여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보다는, 난, 요 집산배가 중요한 소재가 되는데, 왜 집산배가 중요한 소재가 되냐면, 얘는 바로 화자의 정체를 알려주는, 화자의 정체를 알려주는 중요한 소재가 된다. 얘 집사배를 통해서 화자의 정체가 뭐가 되느냐? 바로 여성이 되는데, 지금 이 집사배 해석된 걸 뭐라고 돼 있어? 배. 길쌈하던 배야, 길쌈하던 배. 집사배가 길쌈하던 겁니다. 그럼 길쌈은 뭐야? 길쌈, 이거는 이제 기억해도, 우리의 그, 고전 문학에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 이 길쌈은 뭐냐면, 천 만드는 거야. 옷감 만드는 거. 그래서 배틀 작업하지.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견우와 직녀 이야기 알지? 견우, 직녀. 이거는 얘네들의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직업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 견우는 소모는 아이야. 얘는 목동이야, 목동. 이게 이끌 견자에다가 소우자를 써서 소를 이끄는 아이가 되는 거고. 직녀는 우리 직물이라 한번 들어봤어? 그 이제 자동차 보면 그 자동차에서 앉는 자리를 뭐 가죽 시트, 직물 시트 이렇게 얘기하거든. 천을 말하는 겁니다. 천자는 거.
그때 이 직자가 거기에 있는 깁삼. 고유어로 바꾸면 깁삼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질산배를 통해서 지금 화자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거지. 여기서의 정체는 여성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질산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현, 헤어지기보다는 요 표현 때문에 지금 화자의 상황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화자의 상황은 인과의 이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과의 이별에서 화자가 하는 행동들을 좀 봐봐. 내가 지금 서경이 서울이고 닦은 것인 이 소성경을 나 어떻게 했다는 거야? 너가 나 사랑해준다면 마지막 조입니다. 괴실한데 사랑해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던 곳, 내가 하던 일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버리고 너를 임을 따르겠다 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작품이 앞에서 봤던 가시리와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볼까? 지금 먼저 봤던 가시리와 지금 서경별곡을 보면 일단 상황은 둘 다 어떤 상황이야? 그렇지, 이별이야. 그리고 그 화자 또한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달라지느냐? 지금 이별에 해당하는, 이별을 대하는 화자의 자세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가시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별을. 그렇지.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별에 대하는 화자의 태도는 소극적 혹은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이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그렇지.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서경별곡과 가시리가 많이 비교가 되고, 또한 아까 얘기했던 이별에 정한 그 시리즈가 있었잖아. 공무도화가, 송임, 그 다음에 가시리, 서경보고, 그 끝에 진달래꽃. 그럼 진달래꽃과도 많이 비교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화자의 적극적인 거부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물론 이별의 상황이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는 당연히 슬픔이겠지. 당연히 여기 괴실한데 이 표현도 기억을 해야지. 내가 얘는 사랑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표현입니다. 정리합니다. 이어져 봅니다.
근데 이연은 좀 재밌어. 그리고 요 이연과 관련된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그래서 여기서 지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낙엽이 지다 이때 또 뜻이 뭐지? 떨어지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그치리니까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진다는 얘기야?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구슬과 끈 생각을 해봐. 이거 결국 뭘 말하는 거겠어? 무언가 구슬이 들어있는 무언가가 떨어졌는데도 지금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일종의 목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끊어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세 번째 줄을 봅니다. 지문. 여기서의 지문은 몇 년을 얼마를 말하는 거야? 1000년을 말하는 거야. 이거 봐. 지금 이제 잘 쓰지 않는 건데. 숫자 100. 그 다음에 1000. 얘는 100이고, 얘는 1000, 1000 이렇게 되는데, 고유어는 얘는 온이라고 했습니다. 온백서부터 되게 많은 이 뜻이 있는 거지. 얘는 지문입니다. 고유어로. 그래서 지문해, 해년, 그러니까 1000년 이렇게 1000년을 외로이 지낸들, 이거 외로이 지낸들, 여자도 가다, 그 다음에 지내다, 지낸들, 믿음이야. 그치겠습니까? 믿음, 그친다, 그치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유지가 된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두 줄을 통해서 앞에 있는 두 줄의 의미를 추론해 볼 수가 있겠다. 지금 여기와 여기와 지금 문장 구조가 어때? 그렇지.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시에서 통사 구조, 문장 구조가 같거나 유사하면 그 의미도 같거나 유사합니다. 그러면 얘를 같음으로 연결해봐. 그러면 결국 얘와 문장 구조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과 여기에서 끈이 같은 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 그러면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럼 요 마지막 줄 위에 있는 요거는 결국 무엇을 전제한 표현이 되겠어? 1000년을 외로이 지낸들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1000년을 외로이 지낸다는 얘기는 홀로 지낸다는 얘기인 거지. 홀로 지낸다는 건 결국 뭐 한 거야? 그렇지. 지금 여기서는 1000년을 지금 홀로 지낸다, 이별을 수용한 모습, 혹은 얘를 지금 전제로 1000년 동안 지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의 시는 임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지. 그럼 얘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요 상황은 이렇게 같음이 되는 거네. 지금 이별의 상황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걸로 지금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거네요. 그래서 요 앞에 두 개는 이별에 대한, 이별 상황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생각해봐. 지금 1년에서 화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1년에서 화자는 어떤 모습이야? 내가 사는 곳, 내가 하던 일 다 버리고 임을 쫓아가겠다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줬단 말이야. 그럼 그 모습은 결국 이별을 수용하겠다는 거야,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연을 보면 어때? 지금 1000년을 내가 따로 떨어 지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1년에 나온 화자의 모습하고 어때? 태도가 그렇지, 반대가 되지. 일관되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요 이연에 대한 관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화자를 동일한 1년과 동일한 화자로 보는 경우, 1년과 동일한 화자로 보는 경우는 결국 떨어져도 내 마음 변하지 않는 영원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드러낸 거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년과 다른 화자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서 이별을 전제한 거잖아. 이별을 바탕에 깔아둔 거라고. 그러면 누구로 볼 수 있겠어?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종 화자에 대한, 그러니까 1년과 다른 화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는 이별을 깔아두는 거기 때문에 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화자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야, 너가 또 떨어져 지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몸만 떨어져 있는 것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화자에 대한 안심시키기. 뭐라고 그러겠어? 이거를 화자에 대한이라고 쓰지 말고 화자를 안심시키는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재밌는 건 1년과 다른 화자라고 친다면 결국 이 작품에는 화자가 둘이 돼버리는 거지. 화자가 둘이 된다면 또 뭐로도 볼 수가 있는 거야? 화자가 둘이래. 말하는 사람이 둘이래. 그렇지. 대화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거 둘이 대화하는 거냐? 대화하는 건 아니거든. 맞지? 그래서 1년과는 좀 이질적인 목소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알겠지? 이별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떻게도 보냐면 세 번째, 이 부분이 같은 고려가요인 정석가의 6년과 동일해. 정석가라는 고려가요가 있는데 거기에 6년과 똑같아. 그래서 일종의 유행, 당시에 유행했던 거, 아니면 아까 이게 문자로 정착 기록되던 과정상의 뭐가 되겠어? 오류가 되겠지. 유행이 되었거나 당시 과정상의 오류로 보기도 합니다. 이연에 대한 것. 사실 이 작품을 감상할 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신이라든지 아마 보기에서 나올 내용을 미리 내가 설명한 것 뿐이야. 중요한 건 결국에 앞에 나오는 상황과 뒤에 나오는 상황이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졌어? 그렇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 이별에 상한 거야. 그 이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뿐이지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거거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지우개도 좀 써줘. 농담이야. 비염이야? 코가 감기? 예. 어제까지는 또 그래도 원래 그래. 코가 감기. 뿌리는 약이 있는데. 예, 집에 있어. 집에 있어?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야? 아니면 뭐 약을 줬어. 병원에서 처방받은 그게 엄청나게 좋아. 다 정리했어? 마지막 3년입니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에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마찬가지. 예, 육령, 의문형을 해야지. 배에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이 부분에서 사공을 불렀잖아.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각시가 넘난지, 물론 얘는 거의 이제 안 나온 표현인데, 바람난 줄 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아내가, 사공한테 그런 거지. 내 아내가 바람난 줄 몰라서 10배, 지나가는 배에 실었느냐, 사공아. 지나가는 배에 실었느냐, 사공의 역할은 결국엔 짐이나 사람을 지금 반대편, 강의 반대편으로 이동시키는 게 사공의 이제 역할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실은 것, 실은 대상, 화자가 말한 그 앞에서의 상황과 연결지어 본다면 배에 태운 대상이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결국 이 부분, 내 각시가 바람난 줄 몰라서 이 부분은 지금 사공에 대한 비난이 되는 거지. 그럼 사실은 사공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결국 이 대동강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이별의 공간이 되는 거네. 그래서 대동강의 건너편으로 가게 되면 이제 화자와 이별하는 거고, 건너지 않으면 이별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임에게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임을 반대편으로 건너게 해준 사공을 비난함으로써 결국 이거는 누구를 비난하는 꼴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여기 내면에 깔려 있는 거는 야 사실 처음 본 사공이 무슨 비난의 대상이겠어. 그리고 얘 아내가 바라면 없지 않겠어. 그냥 막 내뱉은 거라고. 그러니까 사공에 대한 비난은 결국 임에 대한 비난 또는 원망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결국 사공에 대해서 화자가 전가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열배에 실었느냐 사공아. 그러면 왜 얘가 화자가 이미 대동강을 건너지 않기를 바라냐면 화자가 생각할 때 이미 건너면 하는 행동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고 들어가면 꺾을 것입니다. 결국 화자가 우려하는 행위 꺾는 거 대동강 건너편 꽃을 꺾는 행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이 두 개를 합쳐서 다른 여성 만나는 거. 지금 이렇게 좀 병적인 어떤 그 비난을 보이는 이유는 화자가 걱정하는 건 대동강 건너기를 걱정하는 건 이미 다른 여성을 만날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사공에 대해서 저주, 비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임에 대한 비난과 그다음에 원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반응에다가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이렇게 좀 거친 목소리, 좀 격앙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금 1년의 화자와 가까워, 2년의 화자와 가까워. 3년에 나타나는 이런 목소리는 1년에 나타나는 목소리와 가까운 거야? 2년에 나타나는 목소리와 가까운 거야? 1년. 그렇지. 1년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 지금 이렇게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오늘 살펴본 가시리와 서경별곡은 함께 묶어서 같이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 다 이별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 작품이 지금 고려가요 가시리와 비교되는 것뿐 아니라 현대시인 진달래꽃과도 비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아왔던 여성 화자가 이별을 대하는 모습하고는 어때? 그렇지 그거야. 정리하고 쉬었다가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